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대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한 시간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보좌진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의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예,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길.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거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대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한 시간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보좌진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의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예,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길.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준 활력소다. 지식의 모든 것은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거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우리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민생 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네, 의원님들 8시가 돼갖고 경제는 민주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님하고 고재열 전 기자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텐데요. 아침 뉴스 항상 시작은 정치면이었는데 요즘은 이란 뉴스가 한참 나오고 나서 여의도 뉴스가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경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우리 홍성국 자문위원장님께서 주실 거고요. 우리 종로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집에 가기 어렵죠.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는 바람에 이 문화와 관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 유명하신 이 고재열 전 기자님께서 K관광에 대한 과제와 또 기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김태년 대표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김한규 의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홍성국 자문위원장님, 아까 박수는 김태년 대표님에 대한 박수고 홍성국 자문위원장님에 대한 박수를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요새 밤잠을 많이 설치실 겁니다. 하도 변동성이 강해지니까 도대체 저도 이 자료가요. 금요일자로 만들었는데 또 주말에 또 바뀌고 어제 또 바뀌어갖고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유가가요. 가장 중요한 건 유가잖아요. 그리고 이 유가가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해서 저 서울시장 후보님 떠들지 마십시오. 거기다 칠판에 이름 적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름. 네, 기호 5번 김영배 의원님 해주시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가 레인지를 한 65달러에서 70달러를 거의 10몇 년을 계속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건 좋죠. 전쟁 났으니까. 여기서 머물 거냐, 더 갈 거냐, 밑으로 언제 올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지난주를 지나면서 많이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시간이 길어지겠구나. 그러면서도 전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유가가 올라가는 변동 폭이요. 이건 주가보다 더합니다. 뭐 10% 올랐다가 뭐 5%, 18%, 40, 19 했다 또 지금 두바이유 기준에는 어제 저녁에 130불까지 갔어요. 60달러 가던 게 따블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0%를 두바이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산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유가를 이제 앞으로 110달러 갔을 경우, 85달러 갔을 경우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유가가 상당히 고공권에 있고 많은 산업에 2차 피해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연구기관에서 이런 전망치가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연간이에요. 연간으로 지금부터 평균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 초이니까 막 올라갔다가 있지만 또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당장 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정유 시설과 또 채굴 시설들이 다 폭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떠나갔고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빨리 오면은 21일 걸리고요. 날씨가 나쁘거나 요즘같이 병목 현상, 말라카협에서 병목 현상이 있으면 2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끌고 와서 울산이나 여수에 딱 내려서 선적하고 하역해 갖고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로 잡아서 한 달이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30불로 두바이에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풀려서 갖고 오더라도 이것이 정상화되려고 하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절대 까먹지 마셔야 될 거는 한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갖고서 옆으로 쭉 흘렀을 때 우리 경제에 언제 있다가 충격을 주느냐라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2달인데요.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유가 올라간 게 사회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바로 이 의원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초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이 3월, 4월 해갖고 5월부터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5월부터 나타나는데 4월 말에 풀리게 되면 한 달 후에 들어오면은 6월 초반 되면은 풀린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든 또 우리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한 달 내로 끝나야지만 정상화되고 배가 다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통과가 가능할 거다. 이란이 기뢰 설치를 안 했다. 뭐 이딴 얘기들이 주말하고 어제 통과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나지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하긴 뭐라지만은 트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믿어 이제는. 노이즈예요. 안 믿다 보니까 이걸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85불이면은 우리나라 GDP가 이건데 작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총 비용으로 쓴 게 3,600조, 민간 소비 1,200조, 수출 1,170조인데 85불이 되면 비용이라든가 구매력 감소로 보면 GDP로 36조, 기업 30, 그다음 민간에서 5조 정도 되는데 110불이 되면은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74조만큼 여기면 36조만큼 우리가 추경하는 명분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36조만큼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추경을 36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조에서 20조 한다는 얘기는 약 절반 정도의 금액을 정부가 좀 부담하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5조에서 20조 사이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85불로 계산했을 때 딱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 제품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주유소 휘발유값만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금가격은 불안하니까 좀 높은 권에 있고요. 알루미늄도 이 석유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 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황은 여러분들 그 성냥하는 그 황인데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유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걸 꼽아내야 되니까 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황은 어디 들어가냐면 비료하고요. 반도체 세정제도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이거 중동에서 여기 보세요. 사우디, 카자흐스탄, 뭐 UAE 이런 데서만 한 16%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못 들어오게 되면은 길어지게 되면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자재랑 식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2~3%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원자재 중에 특히 석유류하고 식량은 그렇잖아요. 식량 조금만 모자라도 확 굶어 죽는데 어떡하라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쌀값 오른 것도 조금 모자라는데도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또 선박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선박 보험 할 때 선박 보험료도 올라가고 우리 옛날 요소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요소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요소도 이게 중동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비료로도 들어가고 디젤 차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비료가 들어가면은 옥수수에다 요소 비료를 줬다. 예를 들면은 줘서 그 옥수수를 분쇄해 갖고 사료로 만들잖아요. 사료로 만들면 사료값이 상승하겠죠? 사료값이 상승하면 삼겹살, 치킨값도 같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주를 통하면서 그 전주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베네수엘라랑 별 차이 없겠지. 금방 끝나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란에서 2월 달에 식품 물가가 110% 올랐어요. 2월 달에만. 그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 물가가 한 60% 올라갔으니까 시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란에서.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 5배 정도 절하됐죠 아마? 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환율도 절하되니까 야 이란에서 민중봉기 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역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강하다는 느낌들을 이제 사람들이 배운 거죠. 그래서 요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맥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밀가루 소맥인데요. 이렇게 쭉 몰랐는데요. 이거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이 튀르키예랑 그리스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전쟁이 나면서 이게 못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올라간 거 한번 보십시오. 한 700불에서 1,400불 따블이 났잖아요. 소맥도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올 여름에 엘니뇨가 온다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올라가게 되면 소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밀가루 정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주가 굉장한 분기점이 되는 거는 그동안 뻥친 거 다 이해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잘못 오판했구나, 미국도 준비가 없었구나, 그리고 이 시간은 지구전하는데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길 것 같은데 이란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들 하고, 이번 주에 뭐가 있냐면 선진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금리 정책을 또 우리 이번 목요일 날, 한국 시간은 목요일 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미국의 금리 정책, 물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외통위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파병 문제 부분들도 이번 주에 논의가 되면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씩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그동안에 흥분됐던 마음들은 많이 이렇게 눌려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냉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랑 좀 틀린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국면은 틀린 것 중인데, 미국에서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석유가 거의 없습니다. 얘네는 천연가스, 뭐 석탄, 태양광, 풍력, 이게 없던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과거 오일 시작이나 2008년 글로벌 금리 때는 얘네들이 이거 성장 안 했잖아요. 유럽을 놓고 보더라도 유럽은 풍력, 천연가스는 이제 이게 카타르에서 오는 건데 일정 부분 있지만 러시아에서도 관련이 되고요. 수소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LNG 수출을 계속 늘릴 거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요 위쪽이 신재생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얘들이 계속 더 이상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들께서 이거 제가 지난번 어포더빌리티라는 용어를 썼어요. 2달 전에 그 뭐냐면 우리가 감내 가능한 물가 수준이라는 용어라고 같이 따라도 한번 해봤죠.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텐데요. 이번 6월 초반 선거 때 물가라든가 경제에 대한 부담들이 매우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는 외부에서 보기는 너무 우리가 압승이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물가 올라가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물가는 예상외의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격전지인 경우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간 것이 경제에 반영되는데 2달 걸린다고 했어요.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박들이 나와서 석유를 싣고 오는데도 1달 걸린다고 했죠? 몇 달? 한 달 걸린다고 하면은 선거 때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 수준까지 다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이 깨부셨잖아요. 많이 깨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전략비 충류 같은 것도 방출하면서 재고 수준들이 평상시보다 뚝 떨어질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7, 8월 여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름에는 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가 수준이 꽤 높으면 금리가 안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소상공인이 됐건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금리 부담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올여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정책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 경로당 에어컨 뭐 돌리는 비용 뭐 이런 거 있죠. 못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그런 생활물가 부분들 지금부터 아예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준비된, 그리고 진짜 경제를 잘 챙기는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게 되니까, 자, 주가 떨어졌죠.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잖아요. 고점에서 하루에 60조 거래되던 게 어제 보니까 22조, 23조로 줄었어요.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위에서 잔뜩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거고, 또 그건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주가와 투자가 우리가 1,400만이라고 하니까 그건 중복이니까 너무 많다가 더 700~800만의 가장들. 가상자산도 뚝 떨어져 있고, 뭐 요즘 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랐어요. 가상자산 그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갖고서 있는데요. 떨어져서 있는데 이게 그럼 당장 올라갈 거냐라는 것도, 금리가 높으면은 가상자산이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 여기 마찬가지고,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 안 좋고, 그럼 자산 시장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요즘 TV에 매일 가장 많이 나오시는 이분이 만든 밈코인이라고 있어요. 코인카이 처음 보시죠, 이거? 36에서 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올리고 싶으실 거예요. 처음 보시죠, 이런 거. 경제는 민주당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니까 보여주지,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했다가는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국들이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라고 있냐면 국제 공조로 전략 비축률 푸는 정도밖에는 별로 하는 거 없고요. 에너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 사건 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식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이미 선언해놔서 가장 크게 GDP의 3.2%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얼마냐면 2,500조에 3.2%면은 약 80조 정도의 감각이죠. 우리가 15조 한다는데, 우리는 경기가 경기를 이제 좀 나빠진 것 하면 부양하는 정도, 얘네는 나라를 한번 고치겠다고 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250%인 나라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15조 총회하면은 GDP를 0.2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CT에서는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민심이라든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완전 지난 1년하고서는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람의 기울기가 바뀌는 이 부분들을 바뀌지 않도록 또 그렇게 세심하게 정책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이어서 오늘 관광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 취약한데요. 내수를 체계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은 사실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관광이. 그래서 반대로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서 쓰는 돈이 연간 30조 원을 써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30조 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국내에서 좀 소개하고 외국서 더 오게 되면은 내수 활성화,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고재열 감독께서 그 관광의 전반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 어떻게 되냐 10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을 콕 집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리고 이번 지자체장 선거 때 공약으로 좀 포함시켜도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흐름을 이어서 스피디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저널과 시사인에서 이 기자 생활을 20년 해서 국회에 와서는 주로 말씀을 듣고 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오늘 제 생각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 강의를 할 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할 분량을 이 1시간 이내에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자를 마치고 한 2019년에서 2020년 무렵에 이제 여행 클럽을 만들고 여행 감독, 여기 인쇄가 영화 감독으로 잘못했던데 여행 감독인데요. 여행 쪽으로 나섰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렇게 세대를 보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세대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 세대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여행을 기획하고 개발하면 상당히 수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행을 개발하면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해외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국내 여행을 이제 개발하면서 대형 여행사들은 왜 이 국내 여행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국내 여행의 어떤 문제나 앞으로 돌파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연의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아주 생각들이 좀 많아졌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회의를 하시면은 대통령이 축소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안 와도 되실 분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굳이 대통령 바쁜 시간에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보면서 대통령이 다음에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시려면은 조금 이제 몇 가지 염두할 것들이 있겠다. 그 중에 이 좀 단기적으로 할 일과 장기적으로 할 일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단기적이고 어떤 게 장기적이냐. 이거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관광 개발로 생각하면 그건 단기적인 겁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행지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좀 잘 그거를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잘 나누셔야 된다. 예. 지금까지 이게 관광 개발이 우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좀 반복적인 좀 문제가 양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와 민간 주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브랜딩과 마케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보면은 장관부터 관광공사 대표까지 마케팅 전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 이전에 브랜딩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은 당장 빨리 이렇게 좀 많이 팔아보겠다라는 이제 그건데, 그 관광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고 내년만 하고 말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브랜딩에 대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세우는 이제 정명에 대한 좀 고민도 그것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내 관광 개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들의 어떤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시겠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하면 될 일과 노력해서 될 일과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노력해서 좀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선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좀 구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관광의 영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들이 있고 간 김에 가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위상 차이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국은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것, 그리고 간 김에 보는 것, 이 위상 차이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교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인구가 우리의 거의 2.5배 되는데 해외 여행 계획은 우리가 2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빈도수로 보면 거의 5배를 더 많이 가는 셈이고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는 여행객과 일본으로 오는 여행객 비교해 보면 일본이 또 2배 이상 많고, 거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 관광 이제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내국인 관광 정책이 바로 외국인 관광 정책이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관광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 내수에서 저는 이제 제일 주목하는 세대가 제가 지금 제 여행 클럽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1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 2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외여행을 나가고 그 해외여행을 더 비싸게, 점점 더 비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에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여행으로, 비즈니스석을 쓰고 5성급 호텔에 가고 그런 여행일수록 더 빨리 마감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이 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여행지들이 훨씬 더 빨리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이분들의 소비가 폭발하는데 그분들을 수요를 만족시킬 국내 여행 수요가 없어요. 엄청난 지불의사를 가진 분들이 국내에서, 그러나 일본에는 그게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레벨의 그 위에서
그냥 그 오지에 무조건 그냥 1박에 100만 원 이상 하는 욕한들이 전국 각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그런 일본의 자산가들이겠죠.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어떤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사람들이 도시가 너무 몸에 밴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나 일본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에 대한 내성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도시화된 사람들에 맞는 어떤 그런 이 여행 개발이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지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반세기 동안 답이 공전한 관광 개발 그 부분이 숙박입니다. 숙박.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숙박이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전된 모든 숙박의 형식들이 공전했다고 봅니다. 이따가 뭐 펜션, 콘도,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개발한 뭐 캠핑장, 그리고 또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앞단계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전했다고 하는데, 그 숙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통령이 이 관광 정책 개발하실 때 가장 좀 세부 항목 중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저는 이제 숙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기존 대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으로 썼던 것들이 지금 이제 짐이 되는 게 많다. 제가 이제 조금 바로 이어서 간다면 좀 이제 그런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좀 관광 정책의 문제에 대한 좀 리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국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졌던 어떤 문제 의식들을 이제 가볍게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 가장 나타나는 그 형상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관광의 일진이 되어야 될 곳에 폐허가 돼 있습니다. 설악산 아래 설악동이나 수안보 뭐 온천단지나 이런 곳들이 가보면은 지금 완전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시절에 맞는 관광의 수요를 하다가 사회가 바뀌니까 거기에 설악산은 여전히 설악산이고 수안보는 여전히 수안보지만 사회가 바뀌니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수학여행 위주의 혹은 또 회사 워크숍 위주의 이제 그럼 또 단체 그런 관광 위주로 가다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반복되는 거는 관광 시설들이 이 시설들이 이 시효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그냥 옆 지자체에서 만들고 좀 관광에 몰린다더라 하니까 오는 그 시설 위주로 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꼽아보면은 전국을 한 바퀴 돈 어떤 그런 이제 뭐 집와이어든 스카이워크든 뭐 그런 항목을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그냥 가볍게 10개가 넘어가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곳곳에 생긴 잔도, 구름다리, 해상 케이블카, 모노레일, 대관람차, 또 루미나리에 지와이어, 루지, 레일바이크, 스카이워크,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바다 낚시터 같은, 일단 수십억, 수백억 사업비는 들이는데 그 시설물들은 10년 전에 한 것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관광 시설로 유효한가 해보면은 벌써 이제 시효가 다 된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시설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이제 바로 그냥 마케팅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것도 좀 약간 문제의식이 생겨서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드라마 세트나 영화 세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대중문화는 시효가 짧습니다.
이제는 그 예전보다 공중파, 지상파 위주의 방송 시대보다 더 다채널되고 그래도 더 짧아져서 불과 한 5년 전에 그 컨텐츠라 하더라도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환기시키는 순간 그 관광지가 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관광지의 레벨을 낮춰버리는 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일본의 고급 료칸에 이제 숙박을 레벨을 올릴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그 지역의 예술품이나 그런 이제 그것들로 해서 그 료칸의 위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100만 원 이상, 1박 100만 원 이상 료칸을 갈 때는 그 예술품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료칸은 그것밖에 안 되는 료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다시 이제 구성해서 보여줘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 대중문화의 그 컨텐츠 이제 과잉 의존하는 거,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의 순수예술 장르는 시효가 이렇게 깁니다. 우리도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소설이나 어떤 명화의 배경이 간 데는 그건 몇백 년 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이 숙박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단체 중심의 숙소가 이렇게 발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사형 콘도나 펜션이나 이런 것도 발전돼 있고, 뭐 러브호텔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개발한 뭐 캠핑장, 그 다음에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유효한 그런 숙소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일본은 그 료칸이나 이게 발전한 게 에도 시대에 그 번주들의 이제 참근 교대를 통해서 이제 발전한 건데, 그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유효하게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이란 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많이들 지적돼서 이제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리고 예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테마십선이라는 이제 그 한 지자체가 아니라 거기를 시퀀스로 묶어내는 그 관광 개발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너무나 요새 이게 지자체들은 행정 단위 위주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은 나는 이번에 가서 영동만 보고 그 옆에 여기는 절대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려갈 때는 어떤 시퀀스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려주는, 그래야지 그 지역 일대를 여행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이 무게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지자체 가보니까 뭐 축제들 중에 잘 되는 축제는 또 나름 잘 되겠지만 그냥 이제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보는데, 이제 이게 관광정책이란 건 외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행사를 가보니까 여기는 그냥 이게 군수가 이 국민들한테 인심 쓰고 싶은데 축제라는 이름을 그냥 핑계를 댔구나. 그래서 외부에 오거나 그런 선진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여기 안에서 어르신들을 이번에 그냥 다 대접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남발하는 축제 중에서도 네, 그래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관광 전략을 좀 세우면서 좀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한 어떤 기회는 지금 이제 이 여행의 영역에서는 각 어떤 그 세대별의 여행력이 다릅니다. 여행력. 예. 그런 젊은 세대들은 그 여행의 장벽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혹은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어디든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여행이 불편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청년들은. 그런데
중장년층, 이제 소비력은 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오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것들은 가족 단위 여행객입니다. 이제 여행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획을 해보면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이 가족 단위 여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녀가 연루된 문제에서 되게 센서티브하고 냉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가장 그 타겟팅이 되는 이 젊은 세대한테 한국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의 장점은 이제 소비력은 좀 떨어지지만 전파력이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압도적인 전파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여행지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유행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중장년층이나 가족 단위 이제 여행객들 따라오는 그런 것이어서 이게 이제 선행지수가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우리한테 호의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호의적인 그 대상은 누구냐? 그럼 세계 각국에 있는 소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 보면 아직도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남성들은, 젊은 남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곤니치와나 니하오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소녀들은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와요. 압도적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사람들 한국말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 하는. 그래서 가장 호의적인 이 세대들을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관광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한 파트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재밌는 것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거 보시면 어느 도시에 가서 꼭 가봐야 할 몇 곳, 꼭 먹어봐야 될 몇 가지, 꼭 해봐야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제를 주면 하나하나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여행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제 이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 서울 여행에 어느 뭐 부산 여행에 혹은 목포 여수 여행에 프로토콜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도시화라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우화로 설명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지리산 둘레길에 좀 이제 청년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깐 쉬는데 이제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되게 시원한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곡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다. 에어컨 바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에어컨 광고를 할 때 무슨 바람이라고 광고했죠? 이거는 자연풍이다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바람의 이데아가 자연풍인데,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에어컨이니까 좋은 에어컨인데, 이 세대는 바람의 이데아는 에어컨 바람입니다. 언제든지 차가운 바람을 주는 에어컨 바람이 이상적인 바람인데, 이 계곡풍은 그냥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바라오는 바람이니까 좋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노래 가사에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기를 느껴진 거야. 그 얘기도 향기의 이데아는 샴푸 향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도시라는 게 우리한테 이미 한국인들 특히 제가 다녀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못 느끼시죠. 이렇게 어렸을 때 자연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도시화됐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거를 못 참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세대여서 그래서 어떤 도회적인 것들에 대한 그 도회적인 게 우리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개발할 때도 어떻게 도시를 그 자연에 옮길 것인가, 그게 어떤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이렇게 잘 되는 것 중에 통창을 낸 카페들이 잘 되잖아요. 자연의 카페라는 도시를 가져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어떤 관광 개발에서는 도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한국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나라의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과 인문 경관도 보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더 이렇게 차별화해서 이 강인하게 좀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외에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북한산이나 가보시면 외국인 등산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등산하기 좋은 그런 여러 산을 낀 그런 도시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산악 도시가 아닌 도시 중에 이렇게 생각하신 도시 중에 바로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를 통째로도 아니고 한나절만 써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또 상당히 재밌는 경험이에요.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 세계에 완벽하게 산악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평지 도시가 있고 그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그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그 트레킹의 어프로치가 좋은 도시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그것들은 이제 재밌는 경험이고 그 다음에 또 부산처럼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그렇게 큰 도시에서 이렇게 큰 해변을 끼운 이제 어반 비치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이 어반 비치가 있는 도시가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도시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 우리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만 깐이나 니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짠한 이것도 해변이 정말 그래 짠하다 싶을 정도의 그리고 다른 곳들은 중심지로부터는 도심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처럼 100층 그 빌딩과 이런 데들은 정말 손꼽을 수 있는 곳 그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경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웃 일본만 가도 갯벌이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갯벌이 그러니까 서해안이라는 어떤 바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갯벌 경험. 그래서 이제 보령 머드 축제도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흥미로운 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갯벌이라는. 그 다음에 또 이 제주에 한라산 같은 산은 어디든지 더 있고 더 높은 산도 있고 더 있겠지만 이런 이제 베이비 볼케이노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애기 화산들 오름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 경험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로 말씀드리지만 DMZ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이제 계속 예전에는 안보 관광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밀리터리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성지. 세계 어느 나라든 일정 비율의 밀리터리 덕후들이 있고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어떤 공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는 그 여행지가 이제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외국 관광객의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늘 보다 보면은 겨울에 제일 이제 그 신기했던 게 고궁 이 다른 계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한복 입고 우리의 고궁에서 그렇게 사진 찍어 보는 걸 이해 가는데 너무 추운 겨울에 우리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그 한복을 입으면 위에 거의 외투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르바르 떨면서도 기어이 그걸 입고 경복궁과 이제 창덕궁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 친구들 이렇게까지 성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걸 입은 김에 거기에서 어떤 이 세트처럼 자기들이 봤던 한국 드라마나 사극이나 영화에서 본 그런 세트처럼 편하게 좀 찍을 수 있는 걸 하나 해주면은 이들한테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그런 좀 이제 행태 분석들 하면은 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장기적으로 당장은 대중문화 컨텐츠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친화적이고 이렇게 찾는 게 있겠지만 좀 더 한국의 순수예술에 대한 어떤 그걸 같이 경험하게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강 작가 상 수상하고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소년이 온다 관련된 이제 그런 그 루트를 좀 개발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이제 계엄과 이 탄핵 국면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좀 조명받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의 순수예술을 가지고
여행 개발하는 그런 영역들도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본인의 문학 지도를 이 A4지에 직접 그려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 어떤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었던 여러 공간들. 그러면 엄청난 어떤 문학기행의 그 어떤 소재가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제 그쪽 것들을 이렇게 활용 같은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한류라는 상당히 유력한 인계철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또 전략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겪었던 전쟁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자연 경관에서 보면은 자연 경관의 핵심은 이제 어떤 그 스펙타클인데, 그 스펙타클이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조금 스케일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 그런 유적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파괴돼 가지고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존의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이제 좀 전략적 포인트를 둬야 될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건 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라고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공전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고 분명한 해결점인데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가지 요금 어디 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바가지 요금이 없는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수기와 이 비수기에 동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도 성수기 어떤 호텔 요금이나 이런 게 한 4-5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성수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나만 속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제 바가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국이니까 나만 속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기분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당신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이 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가지 요금의 제도화죠. 정확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시된 가격보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한 거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늘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전 아까 숙박이라는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은 그런 유구한 어떤 이제 숙박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심에서는 아주 작은 비즈니스 호텔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관광객들이 자유여행 갈 때 숙박을 일단 저렴하면서도 역세권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다음 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숙박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숙소 중에 모든 발전된 어떤 이 구조가 중국 호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도 가장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브랜드들도 모두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어메니티도 가장 이제 많이 주고 가장 또 지대물박의 고장이라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그런 데인데, 그것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한국이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될까 했을 때 그렇게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이 좀 우월하다, 이거는 한국에 가야 느낄 수 있다. 그게 저는 이제 결국은 K 한류나 이런 것들은 한국인에 대한 매력도가, 그럼 우리가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매력도가 월등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국인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인과 같이
같이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거 좀 개발이 덜 되지 않은 거.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쿠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쿠바. 예. 쿠바가 물론 스페인 유적이 있지만 아바나를 스페인 유적도 그렇게 잘 보존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 어디든 가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아바나를 벗어나면 그런 유적지도 그나마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의 자연경관이, 쿠바에 가서 시그니처 자연경관 어디를 본다, 그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가면 카리브해가 보이고 이쪽 가면 멕시코만도 보이지만 다른 데 어떤 휴양지나 비해서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쿠바니까, 그냥 쿠바 사람들 거기에 그들이 사는 어떤 그런 긍정적 에너지에 내가 거기에 옆에 이 숟가락을 같이 얹어서 같이 이렇게 있다 온다, 그 경험 자체에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대한 그럼 가니까 역사문화 경관이나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쿠바식 해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 때 쿠바의 레스토랑을 예로 듭니다. 쿠바 레스토랑 가면은 거기 각 장르에 정말 잘하는 뮤지션이든 댄서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기서 일하는 게 가장 수익이 좋으니까 이제 대형 레스토랑에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공연이 없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동안 나는 레스토랑에 가서 공연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공연을 보는 곳에 가서 배도 채우고 다녔구나. 쿠바 음식은 되게 맛이 없었구나. 맛이 없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수출입이 안 되니까 조미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만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그냥 굽는 거 이제 끝이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거나 음식이 어떠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재즈구나, 이번에는 이제 살사구나,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관광지를 어떤 비교 분석하기 위해 다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한테는 우리한테 줄 게 충분히 그렇게 있고, 이미 그것을 기대하고도 올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은 사실 관광과 여행의 영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설득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영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그런 판타지나 그 사람 안에 그런 심상이 있지 않으면 그걸 설득해서 그걸 해서 올만한 곳입니다 해서 설득이 돼서 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안에 이미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심어준 그런 나라라는 것.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저는 제 여행 클럽 멤버들하고 이제 좀 제가 외국 이렇게 일정이 없을 때 그때 한국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조금 딴 얘기지만 재벌 1세들은 인간 문화재들을 키워줬거든요. 재벌 1세들이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거는 인간 문화재가 잘 만든 그것들을 사준 거. 그럼 인간 문화재도 거기에 고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고. 그런데 재벌 3세로 가면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재벌 3세로 가면 인간 문화재를 살 이유가 없어지고 그냥 해외 작가나 남들이 모르는 명품 브랜드나 그걸로 가고, 그래서 인간 문화재는 그걸 자기 직접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나는데, 한국의 아까 1차 베이비붐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의 엄청난 자산 세대고요. 그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 비즈니스 타고 5성급 숙소 가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고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소비를 해도 자기 자산 증가 속도를 소비가 못 따라가서 계속 재산이 늘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한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다니시기만 해도 그게 관광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써주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숙소와 식사와 이런 이제 것들이 그만큼 끌어올려지는데, 그분들을 이제 좀 땡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가 이제 루틴하게 이렇게 국내 여행 돌릴 때는 우리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그냥 편안한 이제 함부로 하는 얘기 중에 제주도 갈 돈이면 그 돈으로 동남아 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함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제가 국내 여행 이렇게 하면서 동남아 갈 돈으로 그러면 국내 여행 하십시다. 제주도 가십시다. 그러면서 제주도 가고 국내 여행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규격화를 했습니다. 3박 4일에 그냥 99만 원 하겠습니다. 3박 4일 99만 원 하고 그다음에 그 여행지까지는 알아서 오고 거기서 여행지에서 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9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이거니까 숙소는 뭐 어디 그래도 호텔을 써야지 아니면 뭐 한정식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고 이거는 의미 있는 그거니까 쓸만합니다. 그다음에 이 할머니가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맥락으로 해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저는 그 가치를 소비해줄 지불의사가 있는 층이 이렇게 두텁게 버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어디든 가서 충분히 즐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조금 여기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좀 부각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그려질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이 어반 트레킹 이게 엄청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등산을 안 하던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외국에 가보면 등산이라는 게 전문 영역과 그 다음에 아닌 사람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3,000m급 산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만 그 등산인들 따로 그냥 취미인 사람 따로 이렇게 그게 구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악인들만 설악산 가고 한라산 가고 지리산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가서 그 구분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후지산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다 그런 산악인의 영역이고 일반인이 가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런 그 등산 트레킹 경험 그다음에 조금만 30분만 올라가서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하는 게 전망대가 아니라 내 발로 올라가서 하는 경험을 세계 어디 가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데 그런 거를 너무나 할 수 있는 이 서울에서 어반 트레킹을 통해서 이제 산악도시의 산악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스스로 서울 시민 스스로 안 누리고 있는 것이 저는 남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강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남산이라는 곳을 서울 사람들은 남산 타워만 생각하고 있고 남산 자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인식하고 남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한강에 비해서. 근데 어느 나라든 모든 그 수도 도심에 그런 이제 중앙 어떤 산이 있으면 거기가 여가의 중심이거든요. 서울에서도 이게 남산을 그런 여가의 중심지로 예전에야 뭐 여러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금해야 될 것도 많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갈 수 있고 공원도 조성되고 있는데 남산이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 이제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여러 저기가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섬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리스나 크로아티아 정도 빼놓고는 그 섬에 대한 어떤 원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섬나라들 빼놓고는 일본이나 이제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를 빼놓고 중국도 섬이라는 그런 원경험이 되게 드문데 그 섬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만들었지만 우리가 경인운하를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배를 띄우면 서해섬까지 강원도 갈 시간이면 서해섬까지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좀 이제 저는 이제 서해섬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끝에서 그 지하철도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로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뭐 택시 타고 뭐 배 타고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한데 빨리
이 여의도에 이거를 끌어들여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장벽이 있어서 제도적인 뭐든 있겠지만은 이게 됐을 때 그것도 상상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서울에서 바로 2-3시간 안에 그런 이제 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가능성을 읽었던 거는 서해섬 중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제 게스트하우스 스타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주인이 조금 이렇게 영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서는 알아서 이 외국인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예, 덕적도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들한테는 이게 또 이 섬이라는 자원이 그 다음에 멀리 있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서울의 체류 시기를 더 늘려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 이제 해안이 발달한 도시 중에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도시가 되는 그리고 이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행사나 뭐나 해서 이 상당히 이 그런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이제 부산 같은 곳에 이제 어반비치 아닐까. 이제 동해에도 또 있고 그래서 외국에 이제 그 해변들을 좀 주의 깊게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너무나 큰 경쟁력 아닌가 하는 곳은 제가 이제 자연경관에서 이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갯벌이라는 그 공간을 이제 이 어떻게 어필하고 그렇게 이제 좀 가보는 그런 게 필요할까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에서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그 과제인데 이때 이제 어떤 우리의 섬이 그런 이제 여행 기간을 늘려주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여행지를 구분할 때는 저는 이제 건더기가 맛있는 여행지와 국물 맛이 좋은 여행지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관광을 생각하면은 시그니처인 뷰 포인트와 그런 이제 건더기가 좋은 여행지 위주로 생각하시지만 서해 섬 우리 서해와 남해의 섬들은 국물 맛이 좋은 여행지죠. 하나의 어떤 그 압도적인 자연 경관이 아니라 그 자체의 씬 자체를 만끽하는 여행지. 그런 여행지가 그러면 이제 슬로우한 스테이하는 그런 여행의 가장 최적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섬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로망 중에 아득하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섬이 우리의 신안의 섬이고 통영의 섬인데 그런 경험들을 또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사실은 화산 지역에서는 다른 곳들도 이런 이제 이 기생화산들은 발생합니다. 이제 후지산도 가보면 이런 이제 오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주는 강점이 그 바다와 이 오름에 그런 이제 하모니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오름의 그 완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이 캐파가 있는 것들은 다음에 다시 올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오름 한두 개를 갔으면 다음에 또 다른 쪽 오름을 또 가보고 싶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 자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이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카투샤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비워주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세계에서 여러 시설 중에 가장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군사시설입니다. 근데 군사시설 하나 빼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가 써보지 못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 한국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여기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어떤 플랜을 그러면은 서울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에 상당히 시설물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뭐 국중이나 그런 이제 시설들도 이제 같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관광의 사람과 어울리는 이 묘미에 이게 이제 남도 관광을 저는 이제 제 여행 클럽에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제 보니까 코로나 때 외국에 못 가니까 한국 여행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고려하는 데는 1순위는 어디겠습니까? 제주입니다. 2순위는 동해안, 강원도의 동해안 쪽.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코로나 때 보니까 그게 이제 부산과 그 다음에 이제 남도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부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제주는 가서 내가 렌트카를 하거나 그래서 제주를 한 바퀴 돈다라는 이제 자기 여행의 그림이 그려지고 동해안은 해안선 따라서 또 내려가고 서울에서 내 차를 가져가면 되고 수도권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곳이 남도예요. 남도는 가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어떻게 돌아야 되지? 그거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행이 개발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여행 개발의 영역은 솔루션과 큐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국내 여행에서는 대부분 솔루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 여행사 패키지 여행 가는 것들은 해외 그게 비자든 정보든 언어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도에서는 솔루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솔루션과 큐레이션으로 그리고 또 이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의 차이는 뭐냐면 해외여행지를 물을 때하고 국내 여행지를 물을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르는데 국내 여행지는 기승전 맛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디가 맛있어? 이게 국내 여행에 물어본 사람들은 100% 귀결이 그렇게 돼요. 근데 남도라는 공간은 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로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행이 그게 기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여행이 빵꾸가 나면 바로 남도 여행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저희 이렇게 3박 4일 99만 원 내고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으니까 따라오세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에 지금 엄청난 지불의사를 가진 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불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관광 정책에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여러 이제 함부로 이게 시설 만드는 것과 또 하나가 함부로 지원금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한국 관광이 덤핑이 돼 있어서 그렇게 싸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싼 맛에 가는 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코레일에도 관광 상품 하나 아주 비싼 거 하나 빼놓고는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덤핑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가치를 제시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지불사라는 그런 것들이 부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상상력의 범위를 이게 안보 관광만 생각하는데 DMZ나 서해오도나 이쪽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게 밀리터리 덕후들한테 너무나 매력적인 곳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군사 지역이니까 지켜야 될 것들 얘기하지만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데 왜 거기서 제일 센서티브하고 민감한 곳이 판문점인데 외국 여행자들이 가는 데가 판문점이잖아요. 그렇다면 판문점에도 그렇게 관광을 하는데 다른 데를 못 할 때 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쪽들을 밀리터리들이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강철 부대가 이 프로그램이 유행하니까 보니까 부산 백사장에다 강철 부대 세트 만들어가지고 막 체험하게 하던데 그게 거기 있을 이유가 아니라 백령도의 백사장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같이 또 거기에 있는 우리 MG 군인들하고 같이 또 해보면서 같이 부대 끼면서 군인들도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여지 그냥 해병대
해병대 가서 막 극기에 그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제 그런 밀리터리 덕후를 정말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나,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서해오도 가보면은 그 거기 유유 시설 중에 방공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공호를 보니까 예전에 쓰는 방공호를 그게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 오니까 예전 방공호는 그대로 버려버리고 여기에 새로 방공을 만들고, 그다음 10년 단위로 또 새로 만드니까 마을에 빈 방공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공호라는 것은 피난 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공조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너무나 외지니까 여기서 뭐 하다못해 와인이라도 보관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않는데, 그 밀리터리 덕후들이 야 이게 방공호고 여기서 숙박해야 돼 그러면은 걔네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겠다. 여기 이거를 숙소보다는 여기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방공호라는 거 다 화장실이나 뭐나 다 돼 있으니까 그래도 걔네 쓸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이겠네. 굳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 한국에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게 여러 관광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젊은 세대,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배리어를 잘 극복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내주는 겁니다. 예, 제주도가 제주올레 이후에 새로운 관광지로 되니까 20대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20대가 제주를 가는 이유 5가지와 제주도지사가 제주가 왜 좋은지를 얘기하는 5가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20대 가는 이유는 나는 거기 가면은 그 석양에 거기에 그 게스트하우스 개 데리고 가서 산책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늘 이렇게 멍청한 오빠들이 또 멍청한 얘기하면서 밤에 그냥 소주 한잔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그 5가지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개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광 개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해주고 그거를 그들이 이용하는 SNS 채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해준다라는 것. 예. 네. 하여튼 좀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좀 이제 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똑같이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는 겹쳤다는 얘기는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두서를 가지고 잘 접근해서 그때 대통령이 너무나 일머리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느 분야에선가 뭔가는 이 무게 중심이 갈 거고 거기서 이제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다른 컨셉을 오늘 좀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란 전쟁이 벌어진 지 이제 20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나 세계 경제 어떻게 될지 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보시고 종합 총정리할 테니까요. 특히 이제 외통이나 이런데 의원님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4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